올해의 마지막 달 12월 라디오 서울과 함께 편안하고 따뜻하게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대학 출판사인 옥스포드가 2023년 올해의 단어로 카리스마에서 유래된 리즈를 선정했습니다. 잡지 애틀랜틱 최신호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임 가능성에 대해 첫 번째 임기보다 더 나쁠 것이라고 경고를 합니다. 24개 기사 프로젝트에서 그가 재선됐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독자들과 공유해야 한다면서 발표했습니다. 뉴욕타임스도 오늘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은 첫 번째 임기보다 더욱 급진적이 될 것이라면서 재선에 반대하는 아주 긴 길이의 기사를 전했습니다. 1989년 천안문 사태를 탱크로 진압한 중국 공산당의 세계는 경악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시위는 끔찍했고 중국 정부가 힘으로 진압했다는 인식의 사람이라는 걸 강조했습니다. 연방 상원의 반 트럼프 그룹은 니키 헤일리가 재앙을 피할 희망으로 보인다고 더 힐이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 후보가 되면 결국 바이든 대통령에게 진다는 계산에서 나오는 공화당 상원의 반응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마스와 휴전을 끝낸 뒤 가자 지구에서 가차없는 공습을 합니다. 미국의 아랍계를 포함한 무슬림 유권자는 싸우는 이스라엘보다 말리지 않는 미국 대통령 바이든의 낙선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28차 기후변화 유엔회의 의장인 두바이 국영회사 CEO가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 화석연료 사용을 줄여야 한다는 전제 조건은 과학적인 근거가 없다고 한 말을 과학을 믿는다로 바꿨습니다. 97세 때 남편이 숨진 뒤 그 이후부터 활발한 인스타그램 활동으로 유명인이 된 한 분의 스토리를 세계가 주목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이제 아이오와 공화당의 예비선거 그 코커스가 엿새래요. 6주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뒤에 잠시 뒤에 그 내용은 전해드리겠고요. 며칠 전에 미국에서 가장 그 오래된 사전 메리엄 웹스터가 authentic, 진짜라는 단어를 2023년 올해의 단어로 선정했다고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메리엄 웹스터보다도 더 오래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대학 출판사 옥스포드 사전을 만드는요. 옥스포드 대학 출판국이 올해의 단어로 리즈, RIGG를 선택을 했습니다. 이 단어는 사실은 슬랭이나 마찬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제가 지난번에 그 메리엄 웹스터 사전이 선정한 올해의 단어를 설명할 때 여러분들께 빠뜨렸습니다만 이 리스도 포함됐습니다. 올해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이 옥스포드 출판부도 한 220억 개의 단어 가운데서 한 해의 분위기를 파악을 하는 거죠. 문화, 그리고 이제 잠재력이라든가 사람들의 기분이라든가 물론 이 리즈라는 단어는 젊은이들이 쓰고 있는 단어이긴 합니다만은 이 하나의 단어를 선택하기 전에 쭉 220억 개 이상의 단어 가운데서 압축을 해서 8개로 줄이고 4개로 줄이고 해서 선정을 한 거거든요. 우선 첫 번째를 말씀을 드리자면은 G세대가 아니면 의미가 없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생각을 할 때 나는 나이가 든 9세대야 라고 인정을 하는 겁니다. 9세대 좋죠. 좋지만 젊은 사람들과 공유할 수는 없는 단절된 세대야 라는 것을 인정을 하는 거잖아요. 리즈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G세대는 96년부터 2010년 사이에 태어났으니까 기껏해야 라고 말씀해 드려도 될까요? 죄송합니다. 13살부터 27살 사이인데 해시태그 아마 여러분들께서 트위터를 많이 쓰시니까요. 아니면 페이스북이라든가 해시태그를 많이 보잖아요. 그 해시태그에서 Riz, RYZZ라는 이 온라인에서는 굉장히 많이 보시면서 이거 뭐지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는요. 누가 됐던 다른 사람에게 이성적으로 매력을 보이는 로맨틱한 게 됐던 성적인 것이 됐던 그 모든 것은 카리스마에서 오잖아요. 해서 그 같은 매력, 상대를 매료시킬 수 있는
기량으로도 그렇고 등등으로도 그러한 카리스마를 보여주는 것. 이전에는 리즈 전에는 게임한다. 게임에서 내가 이겼어. 게임이라는 말을 참 많이 했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이게 지난해와 올해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가? 지난해에는 거블린 모드라고 해서 좀 미안한 기색, 죄책감도 없이 막 멋대로 하고 방도 치우지 않고 게으르고 탐욕스럽기만 하고 하는 단어를 선택을 했는데 그건 이제 그 팬데믹 때에 시작된 집안에 있고 이렇게 하면서 좀 그래도 괜찮아 너에게 하는 그 정도의 분위기라고 할까요? 팬데믹 직후의 반향이었다면 이 리즈는 밖으로 나오잖아요. 이제 팬데믹이 끝나고 밖으로 나오면서 내가 누군가 뭐 용모상으로든 무엇이든 나의 성격으로든 상대를 탁 그 매력적으로 뭐 시덕트할 수도 있는 것까지를 포함을 해서 자신감을 갖는 그런 분위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나머지 이제 단어들을 선택을 하면 2023년도가 이런 해였답니다. 사람들이 관심을 가진 베이지 플래그라는 단어도 두 가지 단어죠. 베이지색 그리고 기 하는 이거는 뭔가 지루하거나 좀 독창성이 없는 베이지야. 저는 지금 그레이죠. 이 뭔가 좀 사실은 어느 것이나 색깔로 볼 때 다 잘 어울리는 건데요. 그레이나 베이지가. 그런데 이제 독창성이 좀 없는 뭐 파트너, 나의 파트너 아니면 잠재적인 파트너가 좀 베이지 플래그야. 이럴 때 톡 쏘는 맛이 없어. 중독성이 없어. 뭐 이런 특별하게 나쁘진 않지만 그런 단어였고요. 또 그 situationship, 상황 파악. 뭐 이게 참 이 남녀 관계가 많네요. 올해도 낭만적이거나 성적인 관계이기는 한데 공식적으로 딱 인정되지 않는, 인정받고 싶지도 않고 인정할 수도 없는 그런 situationship이라는 단어 아니면 parasocial 유명한 사람이나 너무 잘 알려진 사람은 내가 늘 보고 하니까 잘 알기 때문에 그 사람과 왜 친밀감을 느끼고 있는 사실은 일방적이기는 하지만 그런 내가 마치 저 연예인을 알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이제 그 패러소셜이라는 단어 히톰 이건 정말 뉴스에서 많이 나왔던 거죠. 기후 변화에서 특정한 어떤 그 지형에서 계속 그 고압 기상 그 시스템이 있는 것, 그 아래 아주 뜨거운 공기를 가둬두고 캘리포니아주도 겪었었잖아요. 그런 것. 또 스위프티, 이건 사회 문화적인 거네요. 테일러 스위프트. 왜 그렇게 인기인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이 아미와 마찬가지로 BTS의 가수 테일러 스위프트의 열렬한 팬을 스위프티라고 부르고 그리고 이제 프롬프트, 이때의 프롬프트는 어떤 컨텐츠를 정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에 주는 지침을 말합니다. 프롬프트라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것도 2023년을 정의한다고 하는데요. 영향력을 줄이는 것. 인플루언싱이 이제 영향력을 미치는 거잖아요. 그럼 그 앞에 D를 붙여서 영향력을 감소시키는 건데 이건 사람들이 어떠한 제품을 사지 못하게 한다던가 아니면 전반적으로 상품의 소비를 줄이도록 한다던가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이런 단어들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대학 출판사인 옥스포드 그 출판사에서 2023년을 본다 하면서 선정한 것이고 이게 이제 추세가 계속되면 사전에도 올라가고 하겠죠. 2023년이 이렇다면 벌써 오늘이 12월 4일이기 때문에 2024년을 말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 2024년은요, 거의 모든 나라에서 미국 대통령 선거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두 가지, 애틀란틱과 뉴욕타임즈에서 여러 명의 그 중진들이 딱 그 의견을 모아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 뭐 이런 걸 썼는데요. 잡지 애틀란틱 1월, 2월로 합쳐서 나옵니다. 페이퍼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만약에 임기 2기를 차지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자그마치 24개 기사를 썼습니다. 저도 이 기사 하나도 보지 못했고요. 편집장과 평소에 여러분들께 자주 그 전해드리는 그런 그 스텝라이터의 글만 봤는데 if 트럼프 wins, 트럼프가 이긴다면 이런 큰 제목입니다. 해서 제프리 골드버그 씨가 이 애틀란틱의 편집장인데 당연히 지난 4년보다 나쁠 것이다라고 경고를 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길지 이기지 않을지 모르지만 이 기사를 이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씁니다. 저는
아주 짧게 그가 후보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2021년 1월 6일부터 폭동이 일어난 날이죠. 1월 28일까지 짧은 기간. 그런데 1월 28일은 어떤 날이냐면 당시에 공화당 하원 의장이었던 케빈 맥카티가 1월 6일에 의사당 폭동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비난을 했다가 마음을 바꿔서 1월 28일에 마랄라고에 가서 무릎을 꿇고 트럼프에게 힘을 빌리려고 했었던 그때 끝났다.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이 될 수도 있겠구나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후보가 될지 확실하지 않지만 현재로서는 압도적인 선두주자입니다. 그래서 그가 대통령이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독자들과 공유하겠다 하면서 기본적으로는요. 트럼프와 트럼프주의, 트럼피즘이 미국과 미국을 움직이는 사상의 실존적인 위협이라는 사례를 이제 쭉 쓴답니다. 저도 아직 24개 기사를 읽어보지 않아서 여러분들께 틈틈이 전해드리겠지만요. 전해드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면 국가는 미국이라는 나라는 트럼프 임기 1기 때는 살아남았지만 2기 때는 We don't know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애틀란틱이 당파적인 매체가 아니라는 걸 강조합니다. 어제 제가 HBO의 그 석세션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 석세션에서 팍스를 스토리로 해서 큰 아들, 작은 아들, 뭐 또 중간 아들, 딸 전부 그 승계를 받으려고 하잖아요. 그 팍스를 석세션에서는 인종차별주의적이고 여성차별주의적이고 그리고 거짓을 일삼는 그래서 이 말하자면 그 가문의 친척조차 거기서 일하고 싶지 않는 그런 매체로 표현을 하는데 그러한 팍스에서조차도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할 때는 애틀란틱을 신경을 씁니다. 애틀란틱이 이렇게 보도했어. 우리 매체에 대해서 이렇게요. 그래서 애틀란틱이 당파적인 매체가 아니라는 걸 강조합니다. 트럼프가 공화당이기 때문이 아니라 민주주의가 번영하려면 미국에 강력한 보수와 강력한 진보가 있어야지 되는데 지금 공화당이 트럼프 이후에 너무나 품위가 없이 반민주적인 그런 반민주적이고 품위가 없는 사람 선동가에 공화당이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쓴다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데이비드 프롬이라는 분을 제가 이 애틀란틱 기사 중에서 여러분들께 자주 전해드리는데 아들 부시 대통령의 연설문 작성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공화당이잖아요. 트럼프가 재선되면 국가를 헌법적 위기에 빠뜨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법률 시스템을 파괴시키려는 트럼프의 시도는 독재를 넘어서 혼란이고 대통령직 마비, 미국 정부의 마비로 이어질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미국의 적에게 문을 열어준다. 블라디미르 푸틴 같은 사람에게 라고 얘기를 했고요. 뉴욕타임스는 오늘 여러 명의 이제 중진들이 뜻을 모아서 이런 그 결론을 내렸는데 좀 비비들리하다고 할까요? 트럼프의 두 번째 임기를 반대하는 기사입니다. 첫 번째 임기보다 더 급진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을 했는데 맨 앞에 문장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989년 봄에 중국 공산당은 탱크와 군대를 활용을 해서 베이징 천안문 광장에서 열린 민주화 시위를 진압했고 전통적인 당파 노선을 넘어서 서구 사회 대부분은 최소한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살해된 그 탄압에 경합을 했는데 그러나 미국에서 그 당시에 유명했던 그때는 뭐 43살쯤 됐겠네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런 생각이 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미국의 유명한 사람이 깊은 인상을 받았답니다. 공산당이 학생들을 어떻게 밀어냈는가. 도널드 J. 트럼프는 플레이보이와의 인터뷰에서 플레이보이가 경제 인터뷰하는 거 아주 강합니다. 학생들이 천안문 광장으로 쏟아져 나왔을 때 중국 정부가 거의 망할 뻔했는데 그때 학생들은 너무 사악하고 끔찍했는데 중국 공산당이 중국 정부가 아주 힘으로 force로 그 학생들을 무너뜨렸다. 이건 힘의 영향력을 보여줍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이게 약합니다. 이 같은 force가 약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 이후에 이제 뭐 유명한 이미 그 당시에 사업가였지만 트럼프의 미래를 생각을 해보면 민주적으로 시위하는 학생들을 무자비하게 탱크로 진압한 것에 대한 그의 찬양은 예고된 것이었다라고 씁니다. 2024년도 대통령 선거 운동을 하면서 트럼프가
점점 더 폭력적이고 권위주의적인 말들을 해가는 것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있다고 하면서 역사적인 뭐 파시스트라고 얘기를 한다던가 공산당이라고 얘기를 한다던가 바이든 대통령을 향해서 그리고 많은 세계의 독재자들을 좋아하고 친하고 칭찬하고 특히 최근 몇 주일 동안에는 자신의 적을 완전히 뭐 밟아 없애버려야지 될 해충으로 인간을 해충으로 비유를 하고 이민자들을 미국의 피를 오염시키고 있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민자들을 미국의 피를 오염시키고 있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이게 팍스와 거의 비슷한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좀도둑들에게 총을 쏴라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절도한 사람. 전 합참의장 마크 밀리가 본인과 생각을 같이 하지 않는다고 해서 반역죄로 처형을 왜 여직접 당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했고요. 그리고 2016년도 대선 후보 시절에 이라크의 독재자 사담 후세인이 테러리스트를 살해하는데 너무나 능숙하다고 칭찬했습니다. 이건 이번에 헤즈볼라 같은 그런 그룹을 칭찬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 과거와 변한 게 별로 없습니다. 조금 더 노골적으로 말을 하기 시작을 한 거죠. 필리핀의 독재자 로드리고 두테르테에게 마약과의 싸움으로 수천 명을 뭐 살해하고 살인했잖아요. 그 잔혹한 캠페인에 대해서도 정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잘했다라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칭찬을 했습니다. 그래서 4년 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경계를 넘어서 민주적인 규범 자체를 위반을 했는데 두 번째 트럼프 행정부에서 달라질 것은 그의 성격보다는 주변 환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임기 동안은 그 독재적인 경향을 어느 정도 억제할 만한 세력이 있었고 나중에 그 세력들 다 떨어져 나갔습니다. 뭐 국무장관, 법무장관, 뭐 법무장관도 몇 명이나 이런 식으로 비서실장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리고 때로는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을 제지하던 사람이 있었죠. 비서실장 같은 사람, 존 켈리 같은 그런 사람들. 그리고 간헐적으로 그를 비판하려고 했었던 공화당 사람들. 그러다가 다 자리 잃어버리고 해서 지금은 별로 하원에서는 거의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리던 연방 대법원의 그런 것. 이것도 이제 다 보수적인 것으로 6대3으로 채워졌기 때문에 이 같은 주변 환경 때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본인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과적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그 같은 아이디어, 그 젊었을 때부터 계속 가지고 왔었던 독재에 대한 어떤 꿈이라고 할까요? 김정은 위원장을 굉장히 부러워하잖아요. 또 터키나 헝가리의 지도자 같은 사람, 마음대로 권력을 휘두르는 사람을 그런 것들, 그래서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하면서 지금부터는 또 길게 이 뉴욕타임스가 아젠다에 대해서 무엇이 변할 것인가 하는 것을 쭉 써놨는데 저는 오늘은 거기까지 가지는 않겠습니다. 그건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다만 이제 4개의 그 혐의에 대해서 형사 기소가 돼서 재판을 앞두고 대선에 출마하는 전 대통령은 첫 번째 임기 때보다 미국식 민주주의에 대해서 지금 더 분노하고 더 절망을 하고 있고 더 위험을 본인이 느끼고 본인이 위험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 지난 4년, 5년, 6년, 7년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 오래전부터 1989년 그때부터도 지속돼 왔다는 수십 년 동안 정치적인 폭력을 미화하고 독재자를 칭찬하는 말을 해왔다. 그가 이제는 이건 오늘은 뉴욕타임스가 얘기를 했지만 아마 제가 여러분들께 파이낸셜 타임스라든가 아니면 이코노미스트를 통해서 좀 자세히 전해드렸었던 것 같습니다. 트럼프의 임기 2기는 어떻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것들을 지금 거의 모든 존중을 받고 있는 매체에서는 트럼프가 이제 아마추어도 아니기 때문에 정치에서 이미 웹사이트나 뭐 여러 가지를 보면은 그의 말을 이제는 완전히 충성을 할 사람들로 채우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임기 1기 때보다 미국은 훨씬 위험해지고 임기 1기 때는 미국이 살아남았고 지금 이제 그가 했었던 여러 가지에서 다시 돌아가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임기 2기가 되면 미국은 어떻게 될까 굉장히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총 20억 달러 승소,
교통사고와 상해 전문 브라이언 타필라와 CG 변호사 그룹, 코지다운 갤럭시 이불은 잠이 솔솔 오게 하는 기능성 거위털 이불로 독일 회사와 함께 생산합니다. 코지다운 갤럭시 이불 공동 후원입니다. 그래서 이제 헤지펀드 지도자라든가 공화당에서도 상원에서는 니키 헤일리 후보에게 지금 점점 쏠리고 있거든요.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아무래도 정치 말씀을 이제부터는 좀 드려야지 되는데요. 왜냐하면 뉴햄프셔라든가 또 아이오와주의 예비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보통 선거하면은 대선하면은 11월 달만 생각해서 기간을 정하잖아요. 11월 그 첫 번째 화요일이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게 1월 달부터 시작해서 계속 뭐 슈퍼 튜스데이 같은 거 지나고 여름이 되기 전에 아주 한여름이 되기 전에 민주당과 공화당에서 전부 전당대회를 열어서 7월, 8월이 되면은 그러면은 이제 전당대회를 하면서 후보를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그 뒤에는 올해는 있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가 된다면 바이든과 단 한 번의 토론도 안 할 가능성도 있다고들 얘기를 하더군요. 그렇지만 이제 만약에 다른 사람이 된다면 바이든과 뭐 어떠한 그 토론을 할지 바이든 대통령도 그다지 토론하는 것을 원할 것 같지 않기는 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계속 이제 선거 모드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선거도 다른 모든 것과 마찬가지로 어느 순간에 바람이 뒤에서 이제 순풍이 불잖아요. 그러면은 쫙 그 사람이 쫙쫙쫙쫙 날아갑니다. 정말 아주 보드랍게 날아가면서 힘을 받으면서 점점 단단해지죠. 딱딱해지는 어떤 그 우리가 눈사람을 만들 때 이 공을 딱 만들 때 딱딱해지는 것처럼 어느 순간이 되면 처음에는 안 되지만 불어나잖아요. 지금 아마 니키 헤일리가 1월 달부터 아이오와 코커스 있고 할 때부터는 그렇게 되지 않을까 전문가들이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이 트럼프 전 대통령보다는 니키 헤일리, 트럼프가 UN 대사 자리에 앉히게 했던 그리고 사우스캐롤라이나주의 주지사였고 그리고 온건한 공화당도 니키 헤일리를 지지하고 무당파도 트럼프 전 대통령보다는 니키 헤일리 후보를 지지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더 힐이 보도를 했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 공화당의 상원 의원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워낙에 지지율이 낮으니까는요. 지지율이 낮으니까 뭐 트럼프가 후보가 돼도 뭐 공화당이 대통령이 될 것 같기도 해라고 생각도 한답니다. 그런데 지금 크게는 특히 상원 의원처럼 임기가 6년인 그런 의원들은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 굉장히 중요한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또 떨어지고 다시 민주당이 되면 자신들 상원 의원들이 업적을 이루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무당파가 트럼프를 너무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바이든이 이길 것이다라고 해서 트럼프만 아니면 다른 사람 누구라도 좋아라고 생각하는 공화당의 상원 의원들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특히 또 하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만약에 후보가 된다고 하고 바이든 대통령이 그 사이에 뭐 이스라엘 하마스가 되었건 경제가 되었건 여러 가지로 지지율이 점점 내려간다 할지라도 그렇다 할지라도 상원도 다수당이 돼야지 되잖아요. 그런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아무 때나 이제 막 선거 캠페인을 하면서 공약을 하는데 상원에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공약을 한다던가 이렇게 해서 뭔가를 상원 의원들 본인들 자리조차도 위태롭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굉장히 걱정하는 겁니다.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공화당이 대통령이 되지 못하면 어떠냐? 아니면 트럼프가 대통령이 돼도 상원은 완전히 망가져서 또다시 이제 마이너리티가 되면 어떤가 이런 걱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화당 상원에서는 그렇게 볼 때 이미 바람이 떠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론 디센티스 바람이 다시 일 수도 있겠죠. 앞으로 기간이 있으니까. 지금으로서는 바람이 떠난 것처럼 보이는 론 디센티스가 아닌 니키 헤일리를 지지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여러 여론조사에서 니키 헤일리가 바이든이 대결을 하면은 뭐 10%포인트 이상으로 니키 헤일리가 이긴다고 하고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저런 과격한 인간을 막 해충이라고 하고 이민자들이 미국의 피를 더럽힌다고 하고 하니까 좀 여성들이 거부감을 많이 느끼거든요.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여성들에게 한 일들 등등 때문에 뭐 이민 이슈에 대해서도 가혹하게 하는 것을 여성들은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여성 유권자들도 멀리 하는데 그에 비해서 뭐 니키 헤일리의 경우는 뭐 낙태에 대해서도 완전 공화당의 골수적인 입장을 내놓지는 않고 하니까 훨씬 당선 가능성도 높다고 보고 기본적으로 트럼프의 말 때문에 지뢰밭을 피할 수 있다. 상원 의원들도 계획을 만들어서 그 계획대로 선거 캠페인을 할 수 있다라고 믿고 있다는 겁니다. 아무튼 그게 이제 더 힐의 보도거든요. 많아요. 예를 들면 밀 럼니 상원의원의 경우는 사람들은 뭐 이기는 사람한테 뭔가를 주고 싶어 하는데 그게 현재로서는 니키 헤일리라는 거예요. 런 디센티스는 아니고 밋 럼니 의원 같은 경우는 공화당 상원의원 가운데서도 가장 먼저 우리가 트럼프 전 대통령을 다른 사람으로 바꿔야 된다라고 얘기한 사람이고 그리고 이제 역시 그 존 튠 그 상원의원은 처음에는 팀 스캇 의원을 지지를 했었죠. 공화당의 보수적인 기반을 넘어서 온건하고 무당파를 이렇게 확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한국이나 미국이나 지금 똑같아요. 그 한국의 그 국민의힘도 국민의힘 극 지지층이 아니라 중도파를 끌어와야지 되잖아요. 미국의 공화당도 지금 똑같은 그 같은 입장입니다. 그럴 때는 헤일리가 트럼프보다 훨씬 낫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내일 모레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오늘 말씀드리냐면 12월 6일이 내일 모레 맞죠? 수요일이요. 수요일에 네 번째 공화당 토론회가 열립니다. 당연히 트럼프 전 대통령 안 나가고 그 토론 보지 마세요. 공화당 거지만 나를 봐야지 하면서 트럼프가 이제 자신의 캠페인을 같은 시간에 맞춰서 하잖아요. 사람들에게 막 티켓도 주고 하면서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12월 6일에 엘라바마주에서 열릴 그 네 번째의 공화당 토론회에서 부터는 아마 니키 헤일리가 더 주목을 받지 않을까. 이미 비벡 라마스와미라는 사람을 처음에 지지하셨던 분들도 계셨지만 정치를 잘 뚫어보는 사람은 저 비벡 라마스와미는 조금 있으면 금방 무너지겠네. 아직 치기가 가득한 어린이에 불과하네. 정치에 있어서는 이렇게 봤고요. 그래서 이번부터 조금 떠올라서 내년 1월부터 니키 헤일리 쪽으로 조금 더 관심이 가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아직 거기까지 가진 않았습니다. 가진 않았지만 뉴햄프셔 이후에는 아이오와 뉴햄프셔 이후에는 이제 니키 헤일리 트럼프로 이제 좁혀지고 나서는 그때부터는 유권자들 마음이 변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유권자들이 이거 아닌데 트럼프 전 대통령 뭐 지금 우선 기본적으로 너무 뭐 재판이니 뭐니 그때부터 쭉 시작하잖아요. 이거 너무 아닌데 생각하고 유권자의 마음이 바뀔 수도 있고 그런 것을 시도하면서 뭐 헤지 펀드의 매니저라든가 JP 모건 체이스의 CEO라든가 코크 브라더스의 찰스 코크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이미 이 니키 헤일리 쪽으로 모이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의 장점은 니키 헤일리가 사우스캐롤라이나주의 주지사였잖아요.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서 이긴 후보가 뭐 한 번 정도를 빼고는 전부 공화당의 후보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012년 빼고는 뉴트 깅그리치 그때 못 이겼거든요. 그때 빼고는 그렇기 때문에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에서 주지사를 아주 잘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평판 자체가 그것도 이제 니키 헤일리의 이득이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미국에서 살면서 니키 헤일리가 여성입니다. 게다가 대고 화이트도 아니에요. 화이트이 나갔을 때도 힐러리 클린턴이 나갔을 때도 얼마나 여자라는 이유 때문에 힘들었는데 니키 헤일리가 물론 힐러리 클린턴의 그때와 지금은 상당히 세월이 흘렀지만 니키 헤일리를 또 결정적인 순간에 백인 남자들이 받을까? 이것도 저는 상당히 의문입니다. 니키 헤일리로서도 딜레마가 있는 거고 트럼프 전 대통령으로서도 딜레마가 있는데 이 모든 것은 결국은 미국의 유권자들이 그 미국의 유권자의 성향이나 아니면 수준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결정을 하는 거죠. 그게 민주주의의 장점이기도 하고 민주주의의 또 어리석은 것에 막 군중심리로 쫓아가는 것도 민주주의잖아요. 그 민주주의의 단점이기도 합니다. 내일 모레 공화당 예비선거 후보 4차 토론회 열리고요.
여기까지만 하고 다른 뉴스 뒤에 전해드리는 게 낫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제가 지금 뭐 기술 분야에서의 해고 하나 말씀드리고 그 뒤에 오늘 아주 재밌게 읽은 기사 하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지금요 오늘 오늘의 미국을 듣고 계신 분들이 나이가 굉장히 많으신 분인 것은 알고 있지만 그렇지만 이제 그분들도 시대에 여러 가지 그 흐름이 있는 것이고 또 자녀분들이 뭐 또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업계이기도 하고 요즘에 그 테크놀로지 업계에서 인원 삭감이 굉장히 많잖아요. 굉장히 많긴 하지만 테크놀로지 업계가 인원 삭감을 하면 미국 경제가 무너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 그건 아닙니다. 테크놀로지 업계가 25%도 안 되거든요. 전체 일자리 한 20% 정도 될까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제 캘리포니아주고 실리콘밸리가 있고 요즘 젊은이들이 뭐 페이스북, 트위터, X 등등의 이런 테크놀로지 업계에서 일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진 않다는 것부터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이제 스포티파이라고 음악 스트리밍 그 서비스 회사가 올 들어서 세 번째 감원을 하거든요. 전체 직원이 9,000명인데 여기서 1,500명을 이번에 감원을 하는데 많은 스몰 비즈니스를 하고 계시는 분들도 느끼는 것과 똑같은 이유입니다. 특히 테크놀로지 업계는 뭐 부자가 하는 회사이긴 하지만 남의 돈을 빌려서 하잖아요. 그런데 이자율이 이럴 때의 이자율은 이게 고정 이자율이 아니기 때문에 빌린 돈의 이자가 너무 크고 경제활동 뭐 조금 둔화되고 지금 뭐 6억 명 정도 어카운트가 있는데 10억 명 정도까지 가야지 뭔가가 좀 제대로 되는가 봅니다. 그러니까 돈 빌린 거 이자 줘야죠, 뭐 해야지 되죠 하니까 결국은 비용 절감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스포티파이의 미셸 오바마라든가 버락 오바마 그리고 뭐 영국의 유명한 사람들 등등의 뭐 팟캐스트 같은 독점 컨텐츠도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억만장자가 창업을 한 회사이기도 한데 그만큼 그렇다 해서 지금 9,000명 가운데서 또 1,500명 감원한다고 발표를 했고요. 오늘부터 이제 통보했는데 그러면은 이제 한 5개월 정도 이 회사에서는 뭐 퇴직금 같은 거 주고요. 휴일 수당, 뭐 의료보험 혜택 또한 그 정도. 보통 어떤 경우는 만약에 25일에 이 회사를 그만두면 이달 말까지만 건강보험 적용되고 이러는 회사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거에 비해서는 조금 많이 주는 거고 다른 회사들도 뭐 올해 엄청나게 뭐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뭐 최대 10,000명씩 해고하고 아마존도 18,000명 해고한다고 발표를 했고 구글 모회사 알파벳도 12,000명 뭐 링크드인도 감원 전부 이제 이렇게 감원을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감원을 하고 그런 회사 링크드인은 아니고 이제 아무튼 요즘에 소셜 미디어를 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인스타그램 같은 곳, 틱톡 같은 이런 것을 쓰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한 분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그 가디언에서 제일 재밌게 읽은 기사인데요. 60대 이후의 인생이 있습니다. 오늘의 미국을 듣고 계신 분들 가운데서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도로시 위긴스라는 분은 올해 98세입니다. 97세부터 인스타그램, 틱톡 같은 것을 하셨어요. 2020년도에 남편이 숨지셨는데 100살이 되기 3개월 전에 남편이 숨지셨습니다. 61년 동안을 함께 사셨는데 그것도 한 번도 싸우지 않으셨답니다. 두 분은 언제나 함께 있었고 그런 분이 숨지니까 짐작하시는 대로 정말 이건 슬픔이라는 단어보다 더 강한 비탄으로 가야지 되잖아요. 비통함과 비탄. 충격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막 사진 앨범만 보면서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 새로운 삶을 받아들여야지 되겠어 하면서 이제 여행을 시도를 했다는 겁니다. 97세였는데 그 여행이라는 게 뉴욕에 살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도로티 하니까 그 Somewhere Over the Rainbow의 도로티가 생각이 나는데 그래서 이제 뉴욕을 쫙 여행을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다음엔 난 뭐 하지? 나 살기는 살아야 되는데 하는데 아들 중에 한 명이 노엘인 거예요. 노엘이 저널리스트 친구가 있는데 마이클 애스토에게 부탁을 해서
전부터 왜 미국 사람들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부모의 생일 때 뭔가 선물하고 싶으면 쭉 누구에게 인터뷰를 하게 해서 그분들의 스토리를 책으로 만들어 드린다던가 그런 경우가 많은데 요즘이니까 친구에게 단편 영화로 우리 부모님의 스토리를 만들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해서 그럼 그래 그럼 일단 그 어머님의 일상부터 기록하는 일부터 시작을 하지 해서 이 젊은 저널리스트 이 친구와 같이 뉴욕에서 필리밍을 한 거예요. 어머님이 하시는 이런 일들을 사별의 슬픔을 견디게 해드리기 위해서 아들이 생각을 한 거죠. 몇 개월 동안 어머님이 하시는 걸 쭉 찍었습니다. 아들의 친구가 에스토가 이제 클립을 만들어서 몇 개월 만든 그 클립 모은 클립을 비디오로 인스타그램과 틱톡에 올렸어요. 나무지팡이를 집으셨고 97세라니까 그런데 언제나 멋진 차림을 하고 계시는 금방 유명해졌습니다. 이분이 제가 이 오늘 가디언에 나온 사진 보니까 클래식한 자켓이에요. 몇십 년쯤은 입었을 법한 라이프 로렌의 승마 자켓 아세요? 여러분 이 자켓은 칼라는 조금 작고 여기에 이렇게 뭐 하나 딱 구멍 뚫려져 있는 단축구멍에서 추울 때 딱 채우는 그 자켓을 입으시고 정말 클래식한 그 자체 수십 년 지나도 유행 같은 거 타지 않을 것 같은 이런 분이 모습으로 인스타그램 틱톡에 등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로컬에 뭐 말하자면 한인타운에 저희 광고하는 식당 어디가 있나요? 식당 뭐 어느 식당 서울 바베큐 있네요. 서울 바베큐 이런 데 가서 막 이렇게 뭐 음식을 드시고 클래식 음악에 대해서 연극, 미술, 유혹의 예술에 대해서 이렇게 음식과 함께 와인을 하는 게 왜 좋은가 이렇게 해서 하신 거예요. 인기가 돼서 뭐 10만 명 이렇게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생겼고 1년이 지나니까 98세가 되셨잖아요. 그리고 그 클래식한 위긴스라는 도로시 위긴스라는 패션도 유명해졌고요. 이분이 나이가 드셨지만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휴대폰은 대단한 혁신이다. 모든 사람의 인생을 편하게 만들었다. 그런데 소셜미디어는 멍청해. 본인이 소셜미디어 하시면서 소셜미디어는 멍청해. 자신의 생활을 모르는 사람에게 말하잖아. 나는 관심이 없어. 그런데 97세, 98세가 되신 이분이 한마디씩 툭툭 던지고 하는 건 뭔가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인스타그램에서 틱톡에서 이분을 따라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인플루언서, 영향력 있는 그런 사람의 스타일은 싫어하지만 자신들의 팬이 코멘트 쓴 것, 그런 것을 읽는 것은 즐기고 그리고 나의 장수, 98세나 되면서 계속 이제 거리를 다니시면서 인스타그램을 하시니까요. 그런 내가 오래 사는 것, 그리고 나의 여러 가지 삶에 대한 태도 같은 것에서 뭔가 영감을 받았어.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기쁘다고 하셨고요. 그런데 이분은 나중에 보니까 왜 이렇게 멋지시지 했더니 원래 모델이셨대요. 그리고 배우로서 훈련을 받은 분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보고 사진을 찍히고 이런 것에 신경을 안 쓴다 하는 얘기를 하는데 하나의 포스트는요. 97세 때인지 98세 때인지 모르겠는데 테니스를 치시는 겁니다. 야, 그랬더니 크리스틴 에버트도 거기다가 코멘트를 썼어요. 그래서 나는 테니스를 절대로 멈추지 않을 거야. 이런 얘기도 하시고 아무튼 팬덤의 영향은 안 받으십니다. 안 받고 예전과 똑같은 친구들 그리고 남편, 숨진 남편이지만 그 남편과 같이 마셨던 칵테일 그 칵테일 시간도 지키면서 같이 생활을 하는 거죠. 남편은 뭐 풍경 화가셨다고 하거든요. 외교관이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 아주 윤택하게 사시긴 한 것 같아요. 풍요롭게 문화적으로. 그리고 이제 위스키 그 98세가 되셨는데도 위스키 딱 놓고 얼음에 위스키를 담고 옆에 물 한 잔 놓고 아무튼 그리고 본인이 싫어하는 것은 언제나 싫어한다고 딱 말할 수 있는 사람. 이 활력, 이분이 갖고 있는 그 활기에 감동받은 팬들이 많았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군요. 내가 벌써 나에게 늙었다 이렇게 말하기 시작하면 늙은이처럼 행동하고 늙은 것처럼 늙은 사람처럼 말도 하고 행동도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올드하다는 생각, 나이 든 게 사실은 좋은 거예요. 좋은 것도 많아요. 근데 나는 올드하다는 생각 자체를 안 한다. 앞으로도 계속 이거 찍을 것이다. 언제나 뭐든지 하면서 인생이 얼마나 녹았겠어요. 한마디씩 툭툭 하시는 이런 것들에 사람들은 기뻐하고 그러면 나도 기쁘고 세상을 먼저 떠난 나의 남편도 좋아할 것이다. 그가 사망한 지 3년이 됐고 도로시 슬픔은
떠나지 않았지만 이제는 슬픔과 함께 사는 거, 이 정도 되면 이제 비탄과 비통함은 아니잖아요. 슬픔 정도? 그 슬픔과 함께 사는 것, 남편 없이 사는 것을 배웠고, 남편과 같이 있을 때, 그리고 남편 없이 그 이후에 마법 같은 삶을 살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To be continued. 인생은 계속됩니다. 시대에 뒤처지지 않고 새로운 것을 시도하기에 늦은 때가 없습니다. 60대 이후의 삶을 많이 얘기하는데 이분은 97세 때 인스타그램과 틱톡을 시작하셨습니다. 네, 이분 많은 분들이 도로시 위긴스, WIGGINS 한번 찾아보세요.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뒤에 배치를 했지만 굉장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은 이제 휴전이 끝나고 이틀 동안 700명 이상이 가자지구에서 숨졌습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는 혼돈이죠.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가라고 해서 지금 70% 이상이 집을 버리고 피난을 갔는데 남쪽에 갔더니 또 어디론가 가라고 하네요. 그런데 이제 이분들이 갈 곳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600군데를 딱 그 가자지구에 지도를 나눠 놓고 여기저기 공습을 하는데 하루 종일 공습 소리만 들었다 하고 얘기를 하시는 난민촌의 분들도 계시고요. 미국은 이스라엘에게 하마스와 다시 휴전하라 하고 압박을 하고 있고, 아일랜드 하면은 분쟁의 역사인 곳 아닌가요? 이 아일랜드가 아무래도 본인들이 그런 걸 겪었기 때문에 팔레스타인 쪽에 이스라엘 쪽보다는 조금 더 동정적인 그 마음을 갖고 있는가 봅니다. 물론 하마스를 비난도 하죠. 그런데 아일랜드에서 여러 가지 평화가 정착되고 하는데도 마가렛 대처가 있었을 땐 안 됐습니다. 마가렛 대처 철의 뭐 총리 수상하면서 사람들이 많은 그런 사람이 필요해. 뭐 레이건, 마가렛 대처 하지만 모든 정치인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긍정적인 면을 보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 결과를 낼 수도 없고, 이제 아일랜드 분쟁 이런 것에 있어서는 마가렛 대처가 굉장히 강한 사람으로서 마치 지금 이스라엘의 벤자민 네탄야후와 비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작은 나라지만 아일랜드에서도 그런 분위기가 있고요. 지금 이스라엘이 특히 공습하고 있는 곳이 이제는 뭐 아주 너무 유명해서 다 외우시겠어요. 칸 유니스라는 이스라엘이 가장 잡고 싶어하는 두 사람, 야히야 신와르, 하마스의 정치 리더, 그리고 모하메드 데이프, 하마스의 군 총사령관. 이 사람들이 살았던 동네잖아요. 살았던 거기 있는 난민촌에서 태어나기도 했고 하는 그곳을 지금 무차별 공격을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에는 지금 위기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시간이 많지 않고 이렇게 아일랜드 같은 데서도 이스라엘 안 되는, 미국에서는 뭐 주말에 엄청난 모임이 있었는데 격전지 한 6, 7군데에 그 아랍계도 있지만 여긴 꼭 아랍계만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아프리칸 아메리칸도 있고 아시아에서도 이 그 이슬람교가 50%, 60%, 70%인 그런 국가도 있고, 그런 국가에서 이민 온 사람들도 있고 해서 무슬림계 유권자들이 모여서 이 바이든 대통령이 너무 친이스라엘적이야, 바이든에게 투표하면 안 되겠어 하고 바이든을 버려버리는 어벤던 바이든이라는 그런 캠페인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굉장히 곤란한 거죠. 지금 그렇다고 트럼프가 뭐 후보가 되면 트럼프를 지지할 수도 없잖아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아예 아랍계를 너무너무 후진 계급으로 보고 그 사람들을 금지해야 된다고 하고, 하지만 트럼프가 아니면 바이든 대통령 곤란해질 수 있죠. 니키 헤일리 같은 사람, 조금 온건한 사람이 오면은 주로 이제 아랍계나 무슬림계도 소수의 종교, 소수의 인종이었기 때문에 민주당을 지지했지만, 그런 것들이 트럼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후보가 된다면 표가 저쪽으로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에 따라서 뭐 미시건이 되었건 애틀란타, 애리조나, 네바다, 펜실베니아 많은 주에서 이 아랍계나 무슬림계의 표가 결정적입니다. 아주 결정적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표 차이가 얼마 남지 않을 때는 또 그 유권자들이 엄청나게 나가서 반 바이든 투표를 한다면은 바이든 대통령 골치 아파지는 거죠. 그래서 그쪽을 좀 달래보려고 하는데 너무 늦게, 너무 조금 달래니까 별로 움직이지 않고 대대적으로 바이든을 포기한다, 바이든을 버린다,
Abandon Biden이라는 캠페인을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기후 변화는요, 이 처음부터 문제가 되는 건 끝까지 문제입니다. 이 두바이 자체도 오일을 많이 생산하는 뭐 10개국 가운데 하나고, 거기에 국영 오일 회사 CEO가 이번에 이 28차 UN 기후변화 정상회담의 의장을 맡아서 11월 달에 아일랜드의 기후운동가였다가 대통령이 된 메리 로빈슨과 충돌한 게 나왔는데, 그 당시에 뭐 이 화석 연료 같은 것이 무슨 기후 변화에 뭐 해가 된단 말이야. 그 뭐 과학적으로 증거 없어. 이렇게 얘기했다가 어제는 본인이 했었던 말을 이제 다시 수정을 하는, 저는 과학을 믿는 사람입니다. 뭐 이런 얘기 등등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기후 변화 회의 같은 것도 해서 좋은 점도 있고 성과도 있고 시작은 아주 보드라웠는데, 중간중간 과거에 이런 중요한 사람들이 한 발언 같은 것들이 밖으로 나오고 하면서 조금 터프해지는 모습 보이고요.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총 20억 달러 승소, 교통사고와 상해 전문 브라이언 타필라와 CG 변호사 그룹, 코지다운 갤럭시 이불은 잠이 솔솔 오게 하는 기능성 거위털 이불로 독일 회사와 함께 생산합니다. 코지다운 갤럭시 이불 공동 후원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비욘세 영화가 지난주에 그 추수감사절 때 별로 재미 못 봤던 영화계를 한껏 달아 올렸다고 하는데, 왜 비욘세가 입은 그린 색깔 사리 인도 옷 있잖아요. 야, 이게 정말 추세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지금 화제가 되고 있던데요. 강혜신이었습니다.